아이작 뉴턴 생일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강연 타임은 박윤지 플라스크 과학 커뮤니케이터님의 뉴턴주의와 여성 강연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강연이 끝나고 인스타 라이브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썼던 글 제목이 길어서 뉴턴주의와 여성이라고 좀 축약을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뉴턴주의가 당대 여성과 여성 학자들에게 미쳤던 영향을 주제로 이번 아이작 뉴턴 생일 카페 글을 협력했고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플라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요? 저는 2019년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라는 곳에서 학생위원회와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전 대표님께서도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주로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중고등학교로 강연을 주로 갔었고요. 요즘에는 이런저런 사이언스 같은 곳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뉴턴주의와 여성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과연 뉴턴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턴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도 불리는 프린키피아일 것 같은데요. 프린키피아에서는 물론 이 책 자체가 뉴턴의 자연관을 상당수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뉴턴 이전에 살았던 데카르트의 대륙주의 혹은 합리주의로 대변되는 기계론적 자연관이라던가 수학적 자연관 그리고 영국의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경험주의적인 철학들을 모두 잘 녹여낸 저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키피아를 시작으로 해서 자연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이 무엇인지 자연을 기술하는 수학적인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틀이 잡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 프린키피아가 지금은 사실 정보를 접할 곳이 많잖아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정보를 접하는 그런 접근성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접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장 프랑스와 드 트로이라는 사람이 그린 몰리에르의 살롱이라는 그림인데요. 지금은 사실 학문을 한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정보 접근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터넷망이 통하는 곳이 많고요. 그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저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권력에 속했었죠. 그래서 당시 뭔가 학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이거나 아니면 귀족의 후원을 받는 학자들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은 대부분 살롱이라든지 커피하우스 같은 비공식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는데요. 저는 살롱과 커피하우스 중에서도 살롱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는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정치학적인 문제들, 사회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다뤘다면 살롱 같은 경우는 커피하우스랑은 달리 여성들이 주도했던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혹시 로맨스 판타지 소설 좀 보시는 분 계신가요?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로맨스 판타지 소설을 요즘 보면 살롱이 보통은 문학이라든지 사교계의 그런 사교의 장으로 떠오르면서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로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문학이란 예술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살롱에서 논의가 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가렛 캐번디시 뉴캐슬 공작 부인의 뉴캐슬 서클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요. 당연히 과학도 이런 살롱을 통해서 귀족 문화의 중심지에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살롱에서 당연히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뉴턴주의도 살롱을 통해 퍼져나갔지만 그때가 1600년대 중후반 정도 될 텐데요. 그때는 여성들도 함께 과학적 논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1768년 18세기 후반 정도로 가게 되면 여성들이 실험실이라든지 그런 공적인 과학 토론회 장소에서 많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더비의 조제프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린 보일의 공기펌프 실험인데요. 지금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쪽에 빨간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로버트 보일이라는 과학자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 혹은 어린이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 한번 사람들 표정을 먼저 볼까요?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뭔가 이 진공 펌프 안에서 죽어가는 새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울고 있는 얼굴을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이쪽이나 이쪽 그리고 보일 혹은 이 뒤에 달래주는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실험을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성을 달래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일의 집 같은 경우는 보일의 실험실은 당시에 과학자들,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드나들었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일의 누이였던 캐서린 존스라는 레닐러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보일의 실험실에 드나들면서 실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울거나 혹은 두려워하고 혹은 보일에게 새가 너무 불쌍하니까 실험을 중지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보일은 자신의 실험이 중지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을 기점으로 해서 실험실에서 보일은 실험실에 점점 여성들을 초대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실험실 자체에서 여성들은 뭔가 관찰자 혹은 실험의 목격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보일 이후에는 그렇게 점점 실험실에서 여성들이 자리를 잃어갔고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뉴턴의 시대에는 여성들도 함께 과학적 논의에 참여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몽주의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학 지식을 갖춘 교양 있는 귀부인들 혹은 사이언티픽 레이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오늘은 뉴턴 생일 카페니까요. 뉴턴과 가장 연관이 깊었던 학자 중 하나인 에밀리 디 샤틀레라는 사람을 좀 예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샤틀레 후작 부인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는 철학자인 볼테르의 연인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샤틀레 같은 경우는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라틴어로 나왔었잖아요. 그 라틴어를 자국어인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냈었던 적이 있고요. 보통 번역 작업이라고 하면 뭐 역주 같은 걸 달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번역을 하고 역주를 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프린키피아에 쓰이는 뭐 단위를 프랑스식의 도량형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신의 이론들을 프린키피아에 녹여내면서 역주와 해설을 좀 길게 썼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에밀리의 번역 작업은 그냥 단순한 번역을 벗어나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한국 학술서를 해석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여성이 번역을 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린키피아에서도 프랑스 번역 쪽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마담 르 마르키즈 디 샤틀레라고 샤틀레 후작 부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샤틀레 에밀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여성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뉴턴 이전에 마가렛 캐번디쉬, 뉴캐슬 공작 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앤 코네이라는 여성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밀리 디 샤틀레나 프랑스 혁명 직후의 마리엔 폴즈 라부아지에 부인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